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5월은 결혼의 계절, 요새 청첩장 많이 받으시죠? 그런데 아직도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혼수며 예단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두 사람 끼니 때울 수저 2벌 가지고 시작한 집도 많았답니다. 그러다 시부모님이라도 오시면요, 먼저 드시고 수저를 닦아서 부부가 밥 먹고 그랬답니다. 그래도 다들 행복하게 잘 사셨습니다. 예단이 행복을 예단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의 7번째 날, 뉴스파이터 60초 뒤에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았다가 이 부설에 올랐던 이낙연 당선인. 먼저 일단 당시의 영상을 좀 보시고요.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지 이게 지금 이 유가족들 나고 뭐하는 짓이야 지금 이거. 제가 모은 게 아닙니다. 인정은 이해하는데. 말을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있어. 우리 문제라고 했네. 야 산지기만 나가! 산지기만 나가! 나가 빨리!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일부에 전달하겠다고. 최단비 변호사님, 이낙연 당선인의 저 말 그리고 태도가 구설에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일이었죠. 지난 5일에 이낙연 당선인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합동 분향소에 전 이제 총리가 왔으니까 유가족들이 혹시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온 것이 아닌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한 이 유가족이 어떤 대책을 갖고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낙연 당선인이 현직에 있지 않다, 책임 있는 말을 할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피했습니다. 이후에 이 높은 사람들이 왔다 갈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전해주지 않는다. 이럴 거면 왜 왔느냐라고 또 이제 다른 유가족이 이제 조금 가슴 아파하는 얘기를 했더니 이낙연 당선인이 장난으로 왔겠느냐.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일반 조문객이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됐고요. 결국에는 유가족들이 사람 모아놓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항의를 하자 이 항의에 대해서 제가 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방금 영상과 같은 답변을 한 것인데요. 저 장소가 지금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 인해서 합동 분향소인데다가 유가족을 만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소에서 저렇게 유가족과 실랑이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랐겠느냐, 이러한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당시에 이제 발언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이낙연 당선인 하면은 총리 시절에도 보였던 그 특유의 저음, 쫙 까는 목소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 본회의 때도 대정부 질문 때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취하면 지금 의원님의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쫙 깔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마치 그런 태도를 보인 게 유족들한테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말 자체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얘기했던, 당선인이 말했던 말 자체는 틀린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태도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틀린 게 없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본인의 생각을 조리 있게 얘기했던 그 모습과 어제 저기는 이천 참사를 당해서 엄청나게 가슴 아픈 유가족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물론 본인이 현직 국회의원 아니에요. 또 현직 총리도 아니에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죠, 물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총리였고 당선인심으로 그 국회에 들어갈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좀 끌어안고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꼭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논란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은 맞지만 그 말을 맞은 게 문제가 아니라 태도나
반응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해명은 그렇게 했어요.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이 아니라고 그랬고 본인 개인 신분은 왔지 뭐 국무총리도 아니고 현재는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 말의 해명 자체도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전에 그냥 그렇게 정말 열심히 총리 때 뛰었던 것처럼 그분들 손 잡아주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당이 어쨌든 한때 총리를 했었고 앞으로 국회의원 할 사람이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저런 얘기 안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낙연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이낙연 당선인 측에서 일단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놨어요. 먼저 그걸 쫙 정리해보고 갈게요. 앞서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라 현직 또 총리 신분이 아니라고 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평소 해오던 이낙연 당선인의 모습이 보여왔던 겸손한 그 취지다. 겸손한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유족의 분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전직 총리이자 정치인의 도리로서 희생자에 대한 조문을 한 것이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와서 조문만 가려고 했었는데 실무진의 착오로 또 실수로 이 방문 사실이 미리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이 기대했던 내용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아쉽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가운데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 어제 이낙연 당선인이 민주당 회의 때 참석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하나 받은 게 포착이 됐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회의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관련 그 대책 회의였거든요. 간담회였는데 여기에서 그 문자 메시지를 받은 내용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총리님께서 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재 참사의 분향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드는데요. 첫째는 가시게 되면 잘못을 시인하시게 되는 것이며 둘째는 야당의 공세에 밀려서 가는 모양새이고 셋째는 이미 입장문을 발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방문 시에 유족들의 격한 반응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서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할지를 누군가가 문자 메시지로 이낙연 당선인한테 보내왔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랬다면 미뤄 짐작컨대 장해찬 평론가님, 이 논란이 커지니까 이천 분향소를 다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논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물어봤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낙연 총리의 개인 휴대폰으로 저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최측근의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낙연 총리 전화번호 아세요? 모르죠. 저도 모르거든요. 이게 알기 쉽지 않습니다. 방송하고 정치권에서 일을 해도요. 특히나 이렇게 거물급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낙연 당선인이 이렇게 측근과 의논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당연히 중요한 행보 하나마다 당선인이 주변 사람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본의가 아니더라도 저 문자 메시지가 카메라에 노출이 되고 지금 방송을 타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미 한번 뭐 태도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이천의 이 피해 유족들 입장에서는 뭔가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서 인사하는 문제까지도 정무적으로 막 논의하고 쉽게 말하면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문자 메시지 뒤에 기자들이 있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에서 확인해서 언론에 노출이 된 것, 저는 그 자체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삼선고지에 오른 미래통합당의 장제원 의원, 평소에 여당을 향해 돌직구를 많이 날렸던 것으로 유명한데 뭔가 반응을 내놨죠? 안진영 기자님. 네, 장제원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 하나 없는데 왜 소름이 돋을까? 가족 잃고 울분내는 위족과 나눈 대화라니 등골이 오싹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또 이어서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는 정치의 전형, 이성만 있고 눈물은 없는 정치의 진수로 가면서요. 이낙연 당선인이 총리로 재직하던 시절에 다른 참사 현장에 갔을 때 눈물 흘린 것과 비교하면서 눈물도 현직과 전직은 다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우회적이면서 굉장히 아프게 꼬집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저 문자 메시지가 포착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뭔가 또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낙연 당선인이 이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약간 뭐 사과의 뜻을 비친 듯이 보이는데요.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를 아프도록 이해를 한다. 그런 유가족의 마음에 저의 얕은 생각이 다다를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저의 수양이 부족하고 네.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이낙연 당선인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를 아프도록 이해합니다. 그러한 유가족들의 마음에 저의 얕은 생각이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저의 수양 부족입니다. 그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장제원 의원 등의 저에 대한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좋은 충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저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이상. 글쎄 하루 만에 많은 걸 느꼈을까요? 최재만 교수님?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 저렇게 본인은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했다고 생각하고 뭐 기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태도를 보인 것이 어떻게 큰 일파만파가 돼서 본인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온지를 경험했잖아요. 결국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을 것이고 네. 저는 저렇게 빠르게 사과한 것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장제원 의원들 등을 포함한 야당의 비판도 아프게 받아들이겠다. 본인이 그걸 되돌아보겠다 이런 얘기한 것도 정치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 네. 점에 있어서는 본인이 이제 대권 가도를 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앞서 있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몸조심을 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몸조심을 하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좋은 이미지가 계속 가기 위해서는 빠르게 사과하는 것이 원래 이낙연 전 총리가 또 당선인이 갖고 있었던 모습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것이고 그만큼 지지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깨지는 순간 네. 이낙연 당선인 입장에서 상당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사과를 빨리 한 것 같고 네. 또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말을 함으로써 네. 본인이 갖고 있던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니 그럼 최단배 변호사님. 측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보낸 저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판단에 도움이 됐습니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현장에서 이 기자들이 이낙연 당선인에게 이천 분향소에 다시 갈 거냐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낙연 당선인이 나중에 생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측근의 메시지를 반영을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측근의 메시지 중에 마지막에 다시 방문 시 유족들에게 격한 반응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더 악화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공감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 유가족들에게 격한 반응이 있으면 아무래도 언론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재차 여기들이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한 것이 아닌가 보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이 자리를 떠날 때 사인 자격으로 간 건데 억울한 마음이 없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낙연 당선인이 사과를 하니까 또 장제원 의원이 또 이 반응을 내놨다면서요. 일단 이낙연 당선인은 얘기를 했죠. 장제원 의원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그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좋은 충고를 해주신 건 감사한다. 그리고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이 앞서 그랬듯이 다시 SNS에 글을 올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야당 소장 의원의 고언에 감사를 표한 이낙연 당선인의 모습에 대인의 풍모를 느꼈다. 21대 국회에서 뵙겠다라면서 사실 그동안에 각을 세우던 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 반응은 장현찬 평론가님 혹시 반대로 무슨 좀 냉소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진심으로 대인의 풍모 느낀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발언이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다른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이낙연 당선인이 우선 사과하면서 장제원 의원의 SNS 글 상당히 날선 글이었는데 좋은 충고 감사하다고 했거든요. 받아들이고 수용을 한 셈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2차적으로 뭐 말꼬리를 잡는다던가 비판을 다시 한다던가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장제원 의원이 너무한다 이런 시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모처럼 훈훈하게 충고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고 감사를 표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 것 같은데 워낙 우리 정치권에서 안 보이던 모습이라 화제가 되는 것 그럴 같아요. 수 있네요. 21대 국회에선 이렇게 서로 충고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모습이 좀 더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당선인의 이번 행동 발언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걸 거예요. 평소 보여왔던 겸손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낯설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과거 영상 한번 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더 멀리 보고 준비하는 것이고요.
더 낮게, 더 가깝게, 더 멀리 세 가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돌아갈 그곳이 정글 같은 곳이긴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모처럼 국민들께서 저에게 신망을 보내주셨던 그러한 정치의 자세를 실용적 진보주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법을 찾고 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이번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낙연 당선인의 오랜 기자 습성이 배어있다, 거기서 비롯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권성동 무소속 당선인의 주장인데요. 본인이 이제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도 좀 느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짝 비꼬는 듯한 말투가 있었던 걸 느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말하는 습관이 결국 유가족과의 대화에서 나왔다라는 게 권성동 당선인의 주장입니다. 네.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 뭐 동아일보 출신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특파원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최진봉 교수님 기자 습성은 계속 유지를 해왔어요. 뭐 깨알 메모도 했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산불 났을 때, 이번 말고 그 전에 산불 났을 때 정말 깨알 메모를 가지고서 현장에 가서 직접 지시도 하고 지금 사진에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 수첩이 이제 기자들이 기자 수첩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메모를 계속 해야 돼요, 기자들은. 왜냐하면 나중에 저거 메모해놔서 나중에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는 것들을 쭉쭉 메모. 요즘에 이제 다 컴퓨터를 하긴 합니다만 이제 이낙연 전 총리는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가 처음에 초창이 없었을 때니까. 네. 근데 저 습관이 거의 오랫동안 4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뭐 평상시에도 뒤 호주머니에 오른쪽이죠. 오른쪽 호주머니에 저 수첩을 계속 넣고 다녀서 나중에 한번 워낙 아파서 엑스를 찍어봤더니 그쪽 뼈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 이게 계속 뒤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앉아있다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잖아요. 오른쪽에 집어넣은 저 수첩의 모습. 그걸 왼쪽으로 바꿨답니다. 수정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정도로 메모 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메모한 모습이 지난번 우리 국민들한테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아무래도 모든 걸 메모해서 잊어먹지 않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태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요. 이낙연 당선인 여야를 통틀어서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지도에서요. 그렇다면 뭔가 이번에 더 낮은 자세,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더 낮은 자세로 민심 속으로 파고드는 모습도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국민 4위라고 불리고 있는 김호중 씨 한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바로 이 예능 프로그램 MBN의 우다사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시즌 2에서 김호중 씨 트바로티죠. 한 여성을 만났는데요. 바로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배우 이병헌 씨의 동생인 이지안 씨입니다. 예, 이렇게 SNS에 사진도 올라왔네요. 이 프로그램에서 이지안 씨가 자신의 옛날 꿈이 트로트 가수였다. 그래요? 예, 트로트 장르에 도전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또 밝히면서 이 트로트 꿈나무로서의 또 의지도 불태웠는데요. 이 김호중 씨가 이날 출연을 하고 또 이 트로트의 BTS 진성 씨까지 함께 이 모습을 비추면서 굉장히 솔직 담백한 토크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지안 씨 앞서 저 사진 SNS에 올라온 사진도 참 블링블링합니다만 이지안 씨가 김호중 씨에 대한 애정을 직접 드러냈답니다. 그 영상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중 씨,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남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스타일. 그래서 제가 호중 씨 같은 스타일 좋아한다고. 지안이는 매주 달라서 지창욱 씨라고 그러더니 아니, 그거는 팬심. 그래도 남자가 아니라 팬심. 네, 남자. 드디어 탄로가 났습니다. 갈 데가 되고 마음인가 이분한테 이렇게 했다가 안진용 기자님. 네. 제가 볼 때는 솔직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날 이제 김호중 씨가 본인의 어린 시절 얘기를 털어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한 다음에 방황을 하고 사춘기를 심하게 겪은 거죠. 그러면서 느낀 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건데 그러면서 본인이 많이 방황도 했었다고 해요. 이런 어른스러움, 그런 거 듬직함이 이지안 씨의 마음을 뺏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아픔이 있었다는 건 사실은 여러분은 많이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TV에 나오는 모습은 항상 밝은 모습이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그러다 보니까 김호중 씨가 이런 아픔이 있었나? 그럼 어떻게 극복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결국은 노래로 극복을 했는데요. 원래는
그 본인이 성악을 했잖아요. 제대로 배운 적도 없었는데 성악으로 성공을 했고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 변신을 했는데 최근에 그 리메이크곡 너나 나나 그리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신곡 나보다 더 사랑해요가 음반 판매와 동시에 곧바로 차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가 끝이 아니라 김호중 씨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한이 느껴집니다. 본인이 어릴 적부터 느껴왔던 그런 정서가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에 그런 진심을 읽는 사람들은 김호중 씨에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뭔가 이 배심으로 노래를 정말 잘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길린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세월 탓해서 무얼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아, 예능에서 정말 혼신을 다하는 여기에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정말로 열심히 부르는 모습 참 인상적인데 최진봉 교수님. 예. 근데 이지한 씨가 김호중 씨의 매력에 꽂힌 어떤 대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래입니다, 노래. 트로트. 그러니까 이지한 씨도 사실은 노래하는 직업을 갖고 싶었다고 하는 예전의 소망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지한 씨도 예전에 그 노래하는 그 직업을 좋아했었고 그렇게 하고 싶어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그걸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김호중 씨 만나면서 의지를 다시 불태우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이상형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노래 같이 불러주기를 원하기도 했고 이런 걸 보면 결국 못 이뤘던 꿈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이 이지한 씨가 또 더 김호중 씨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와 방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이지한 씨는요, 안진용 기자님, 그냥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만 꾼 거고 그냥 노력은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실현을 위해서 유명 보컬리스트 트레이너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박선주 씨를 찾아갑니다. 왜 그 오빠인 이병헌 씨와도 친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그러다 박선주 씨한테 SOS를 친데 사실 박선주 씨가 직설적인 말을 해주는 걸 유명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오빠. 그러니까 이병헌 씨는 다 잘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지한 씨는 노래는 내가 더 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무대 매너라는 건요. 무대 위에서 자신감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자신감. 내가 이병헌 씨보다 노래는 더 잘한다는 자신감 아주 좋습니다. 박선주 씨. 혹시 그분 아니에요? 비바람이 부는 길가에 맞습니다. 귀로. 태우는 이자 그 분인가요? 박선주 씨. 아, 정말 오랜만에 박선주 씨란 이름 그리고 얼굴을 뵙게 되는데 실제로 이지한 씨 노래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르비아 사르비아 비아 사르비아 꽃을 든 사람 사르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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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 사르비아 꽃을 단 여자. 소리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리듬도 안 되고 사실 결국에는 노래는 감정 표현이거든. 감정이 너무 맑아. 노래라는 것은 끝과 끝의 연결이 얼마나 매끄럽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노래가 완성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고리가 매끄럽게 하려면 일단 호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숨 쉬는 연습을 호흡법을 좀 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꿈에 대해서 여기 도전하신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사실 표정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직설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네요, 지금 전문가분들은. 네, 특히나 이 여자 선생님 박선주 씨가 사뭇 냉정한 평가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당장에는 엄한 평가를 내렸지만요. 그 뒤에 제작진을 통해서 이지한 씨가 이 웃는 가운데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눈빛이 느껴졌다. 진짜 꿈을 원하는 것 같다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보자며 전폭적인 지원을 또 약속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일단 기본적으로 끼는 있어요. 저 몸 놀림 보세요. 이 몸 동작 보면 정말 끼는 있다 생각 드는데 진성 씨한테요, 이지한 씨가 예명까지 덤으로 선물을 받았다는데 한번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갑자기 그걸 나한테 주문하게 되면 사실 나는 힘들어 이거.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사실 이게 잘 안 만들어지는데 미스 코리아 진 출신이잖아요.
미스 코리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사실 그리고 국내에 뽕씨가 없어. 그렇죠. 성이. 그렇죠. 뽕씨가 없어. 봉씨는 있지만 뽕씨. 웬만한 그 성은 다 있는데 뽕씨가 없대. 그래서 뽕진희. 뽕진희. 그러냐 오빠 이번에 판을 낸 뽕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뽕진입니다. 안동역에서. 근데 진성 씨가 저렇게 장명하는 게요. 그냥 밑도 끝도 없다고 생각되지만 최진봉 교수님 네. 뭔가 유명한 이름을 이미 한번 지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유재석 씨가 그 데뷔를 했잖아요. 네. 트로트 가수로. 그때 이름 중에 유산슬이라는 이름이잖아요. 네. 그것도 처음에 들으면 상당히 황당무계하잖아요. 아하. 음식 종류 아닙니까? 저게 네. 중국 음식의 이름인데 저걸 갖다가 붙여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아하. 요즘 유산슬 하면 유재석 씨보다 더 유명한 경우도 많아요. 네. 일반인들 중에는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 이렇게 네. 인식이 됐는데 저 그냥 듣기에는 뽕진희 하니까 약간 좀 억양이 억세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저것도 정말 열심히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유산슬이라는 이름을 그러면 진성 씨가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성 씨가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네. 유재석 씨가 진성 씨를 찾아갔고 거기서 만난 가운데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때 지어준 이름이 유산슬이에요. 아하. 그게 대박 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뽕진이도 네. 머지않아 대박을 치지 않을까. 이제 물론 노래를 열심히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네. 뽕이라는 말이 원래 뽕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 의미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성이 없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트로트를 우리말로 표현할 때 뽕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니까 네. 그 의미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람들한테 각인되는 점에 있어서는 쉽게 각인될 수 있는 이름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진성 씨 말고도 김호중 씨도 이지한 씨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기로 했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본인이 직접 트로트 보컬을 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트로트계에서는 거의 1등이잖아요. 김호중 씨가 이렇게 돕는 모습은요, 이제 향후 방송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어허. 하고요. 왜 그런 말이 있죠. 1등이 되기 위해서는요, 현재 1등을 따라가라. 김호중 씨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지한 씨 빛날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지한 씨 하면요, 최담희 변호사님, 앞서도 소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배우 이병헌 씨의 동생 이수식가 앞에 붙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병헌 씨가 오빠죠. 오빠 이병헌 씨가 훨씬 더 지금 유명하지만 사실은 이지한 씨가 오빠 이병헌 씨보다 선배입니다. 어허. 어떤 면에서 선배냐면 데뷔 선배인데요. 이지한 씨가 데뷔한 때가 1982년. 이지한 씨 그때 당시 나이로 5살 때 광고 모델로 데뷔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91년도에 이병헌 씨가 데뷔했으니까 데뷔로만 치면 오빠인 이병헌 씨보다 9년이나 빨리 데뷔한 선배이고요. 그 5살 때 방송에 데뷔한 이후로 이지한 씨가 200편이 넘는 CF에 출연을 하면서 거의 뭐 광고계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했고 앞서서 이제 잠시 사진에 나왔지만 1996년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진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면서 연예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까 네. 데뷔로만 치면 오빠 이병헌 씨보다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 때 미스 코리아 진이 됐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국적인 그 느낌에 또 많은 분들이 또 환호도 했고 응원도 했던 그리고 인기도 끌었던 그런 모습이 있는 이지한 씨인데 이제는 정말로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꿈이 가수라고 하니까요. 트로트 가수의 길 성공할 수 있도록 뉴스파이터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첫사랑의 아이콘 어떤 배우가 떠오르십니까? 김기화 아나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서야, 한정서. 권상우 씨가 이렇게 불렀었죠. 바로 이 한정서 역할을 맡았던 최지우 씨가 생각이 납니다. 네. 최지우 씨가 최근에 그 근황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2년 전쯤에 이 배우 최지우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9살 연하 비연예인 출신의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요. 네. 지난해 말쯤에 임신을 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또 전해왔었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게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네. 예쁘게 나온 모습의 사진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팬사이트 게시판에 저렇게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요. 네. 저 풍선과 함께 아름답게 찍었는데 저 풍선에 자세히 보면요. 네. 글씨가 써 있는데 뭐라고요? 저 밑에 풍선 보이세요? 밑에 쪽 네. 그 글자 풍선. G-I-R-L. 잘 몰라요 저 영어. 빨리 말해줘요. 뭔데요? 영어는 최진봉 교수님께서 노래를 써 있나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girl. 여자를 이제 여자 소녀를 이제 뜻하죠. 그래서 아마 이 최지우 씨의 뱃속에 든 아이가 딸이지 않냐. 예, 뭐 이렇게 추측이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배우는 배운 것 같아요. 저렇게 물론 만삭 사진인데 전혀 그냥
저 모습 눈부십니다. 장희찬 평론가님. 네, 참 아름다운 D라인인데요. 네. 그런데 이 사진과 함께 공개한 자필 편지가 더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하. 먼저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국민들에게 인사를 했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노산의 아이콘이라고 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마음 졸이다 보니까 세상 모든 엄마들이 대단해 보인다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또한 마음을 졸이고 있을 수많은 예비맘들, 예비 네. 엄마들이 이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는 노산의 아이콘인 자신을 보면서 힘을 내길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는데 네.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여배우가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노산의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아하. 저는 참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노산의 아이콘이라는데 장혜찬 평론가님, 최지우 씨의 나이가 올해 몇 살이길래 대체 자기를 노산이라고 합니까? 1975년생으로 올해 나이 만 45세라고 하니까요. 대박 사건. 첫 출산을 하기에는 다소 늦은 나이이긴 한데 아하. 건강하게 출산까지 꼭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근데 어쨌든 최진봉 교수님, 예. 결혼과 동시에 사실 우리 곁을 잠시 떠나 있고 좀 뜸했었잖아요. 근데 예, 어쨌든 그렇죠. 좋은 소식 다시 왔어요 지금. 좋은 그러니까요. 소식으로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좋은 소리 오셨으니까 얘 잘 나으시고 또 우리가 복귀도 했으면 좋겠어요. 드라마에서 맞아요. 봤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마지막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드라마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2018년도에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신혼생활을 즐기면서 작품 중단을 했었는데 네. 지난 2월에 네. 한 인기 드라마에 카메오로 출연한 적이 있어요. 아하. 근데 그때도 역할이 뭐냐면 본인 역할이에요. 여배우 최지우. 여배우 최지우. 예, 왜냐면 드라마 안에서 한 주인공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배우가 최지우인데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면서 만나는 장면이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인 역할로 카메오로 출연한 적이 있을 때 그것 말고 한 번 더 출연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연애 프로그램에 잠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이제 드라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나 팬들은 빨리 드라마에 복귀하길 바라고 있는데 어쨌든 또 이제 얘를 낳으셔야 되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죠. 국가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네. 얘 잘 낳으시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지금 지난 2월 그 카메오 출연했을 때 모습 당시가 바로 임신 6개월의 상태였답니다. 지금은 이제 예정일을 한 보름 정도 남겨놓고 있으시대요. 당시 현장 인터뷰가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 좋은 작품 초대해 주셔서 카메오로 출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인사도 빼놓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지우 씨가 걸어온 길 하면 한편의 그 영화 드라마 같기도 합니다. 네, 최지우 씨 하면 이제 만인의 연인을 그렇죠. 통해서 이제 한 남자의 아내가 됐고 이제는 엄마가 되는 게 보름밖에 남지 않은 건데요. 네. 최지우 씨가 이렇게 너무 늦게 또 노산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누군가 얘기를 했으면 이게 좀 공격적인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스스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최지우 씨 말고도 연예계에는 좀 늦게 출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영애 씨 같은 경우도 2011년에 자연분만으로 쌍둥이를 낳을 때 40대 초반이었고요. 와. 김태희 씨도 최근에 작년이었죠. 40의 나이에 둘째 아이를 출산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한 35세 정도 되면 노산의 기준으로 보는데 네. 유독 연예인들이 좀 노산이 많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30대 초중반이면 한창 활동할 나이고 네. 이게 결혼과 그리고 연애라는 게 활동의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늦춰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사실 여배우, 이 여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노산이라고 무조건 걱정하기보다는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그 자체로 그냥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요, 많이 이제 사회 분위기도 변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연예인분들도 이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이 노산도 노산이지만, 그리고 김기혁 아나운서. 네. 혼전 임신했어요라고 당당히 밝히는 커플도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2010년에 딱 10년 전이죠. 배우 장동건 씨 그리고 고소영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일남 일녀를 이제 스라이 두고서 예쁘게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고소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그 전에 빨리 임신을 하고 싶었다. 내 나이가 고소영 씨가 72년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40대 후반이잖아요. 네. 10년 전이면 3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노산으로 힘들 수도 있고 임신도 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빨리 임신을 계획을 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저 노산이라는 게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당당하고 또 그리고 아이를 갖고 아이를 안 낳는 것보다 낳겠다는 게 얼마나 그 마음이 이뻐요. 그런데 자기 아이한테 뭐든지 해주고 싶은데
태어나 보니 엄마가 최지우야. 그 마음이 더 기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실은 뭐 엄마들이 해주는 것이 마음이 더 먼저죠. 근데 마음이 뿐만이 아니라 최지우 씨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경제적인 것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자면 최지우 씨가 겨울 연가로 정말 한류 열풍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렇죠. 거의 일본에서는 뭐 거의 공주님급이었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한류 열풍이 있고 나서 60억 원 정도의 광고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하. 일본에서만. 네. 그리고 또 드라마 회당 출연료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최지우 씨가 평소에 밖에 안 나오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요? 그래서 돈을 쓸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첫째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돈 쓸 곳이 생겼겠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정말 최지우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못 해줄 것이 없는 엄마가 됐다. 이렇게 그러네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는 물론 남편과 두 분이서 사는 삶도 블링블링했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이 결실, 정말 축복 덩어리가 또 나옵니다. 이제 세 식구가 살 집은 어딜까요? 논현동에 있는 고급 빌라입니다. 아하. 네, 아무래도 이제 연예인이시고 돈이 많으시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사는 곳은 아닌데 지금 현재 그 보안 경비가 삼엄한 곳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보안이나 경비가 철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외부인들과의 접촉도 그렇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논현동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논현동에 거주하는 이 집이 네. 결혼하기 전부터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요? 네. 본인이 살았던 곳이고 약 한 145평 정도 되는 펜트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빌라촌에서도 가장 비싼 가격에 매매가 되는 그런 집이라고 하고요. 네. 대략 41억에 45억 정도 되는. 시가가? 예. 아하. 그리고 관리비만 수백만 원.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월세를 100만 원, 200만 원 내는데 관리비만 100만 원, 200만 원 내시는 그 정도의 수준의 집에 거주하시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본인이 직접 또 예능 프로그램에 본인의 집을 공개한 적도 있어요. 근데 아주 그 수수하게 꾸며져 있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집이지만 안진용 기자님, 최지우 씨가 부동산 투자의 귀재다 이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서울 강남 청담동하고 역삼동에 각각 한 채씩 총 2채의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청담동 건물은 2006년에 50억 원대를 주고선 구매를 했는데 네.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시가가 한 100억 원대 이상 되는 걸로 시세 차익만 2배가 넘는 거죠. 그리고 이 역삼동 건물 역시 2013년에 43억 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현재 그 시세가 50억을 웃도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두 채의 임대 수익만 월 억대가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런 재주는 어디 학원에서 배우는 걸까요? 대체 왜 연예인이 딱 집은 그걸 다 올라요? 그런데 장혜찬 평론가님, 이쯤 되면 이제 최지우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편분이 궁금합니다. 네, 누군지 몰라도 뭐 전생에 나라를 도신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데 네. 최지우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하. 나와 결혼한 남자는 행운하다라는 아하. 기자의 질문에 최지우 씨가 맞다고 했고요. 네. 기자가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하. 남편의 행운아인 이유 혹시 최지우 씨 재산 때문이냐. 그러다 최지우 씨가 웃으면서 네. 좀 그렇다라고 또 쿨하게 인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뭐 겨울 연가 때부터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으니 네. 남편이 행운하다라고 최지우 씨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런데 남편이 1984년생으로 최지우 씨보다 9살 연하라고 합니다. 대박. 네, 9살 연하인 것도 놀라운데요. 아하. 그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업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최지우 씨에게 일정 부분 사업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언론 보도가 그래요? 나왔어요. 네. 그 사업을 도와줄 정도로 최지우 씨의 신뢰를 받았다, 연애 과정에서. 네. 그리고 2015년에 교제를 진지하게 하면서 이름을 개명했다. 이 네. 정도까지가 언론에 알려진 사실이고 네. 결혼식 당일에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그 외의 구체적인 신상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비공개에 붙여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최단비 변호사님, 최지우 씨 세계적인 스타고 일본에서도 많이 알려진 스타인데 그런데 깜짝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가족들만 모시고 결혼식을 했는데요. 문제는 결혼 당일에 최지우 씨가 스스로 내가 오늘 결혼을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결혼식이 알려진 거예요. 네. 최지우 씨가 오늘 오후에 가족들만 조용하게 모시고 결혼을 올렸다. 이렇게 결혼이 끝나고 나서 자신이 결혼했다는 것을 밝혔고요. 네. 더 놀라운 것은 소속사, 매니저도 최지우 씨의 결혼을 몰랐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철통 보안 속에서 진행이 된 것인데요. 결혼식 장소는 물론이고요. 남편 신상까지도 공개되지 않은 정말 비밀리에 올렸던 아하. 결혼식입니다. 당시 뭐 극비리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결혼이 잘 안 알려졌는데
그 당시에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뭐 억측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안진영 기자님. 이날은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자존심이 많이 상한 날이죠. 왜냐면은 최지우 씨 하면은요. 한류 스타 중에서도 한류 스타거든요. 근데 그분의 결혼식을 결혼 당일 본인이 알려줄 때까지 몰랐다는 거는요. 취재를 너무 못했다는 얘기기도 하고. 이른바 기자들 물 먹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뭐냐면은요. 이 결혼식에 통상적으로 알려지는 게 식장을 알아보거나 또는 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알려지는데 협찬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연예인 하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예인 하객이 초대를 받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름아름 알려지는데 그게 네네. 전혀 없이 그야말로 가족과 친지들만 모인 조용한 결혼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지우 씨가 볼 때 남편은 정말 이상형이에요. 그러면 김기혁 아나운서 궁금합니다. 일단 최지우 씨가 예전에 그 밝혔던 이상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특별한 이상형은 없다. 외모에 대한 특별한 이상형은 없다고 밝혔는데 네. 굳이 이상형을 이야기한다면 대화가 잘 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존경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은 사람이면 좋겠다. 뭐든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이제 보름 정도 있으면 정말 소중한 생명이 또 태어나서 새 식구가 되는 삶을 또 사실 거잖아요. 최지우 씨 또 브라운관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